아빠가 병원에 있는 거 알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이 툭 내뱉었습니다. 아빠, 나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요즘엔 그냥 연락하지 마라. 다 줬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누군가 다정히 안부라도 묻는다면 그래도 살아볼 만할 텐데.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지도 약하지도 않은 봄비. 촉촉이 젖은 창문을 바라보며 저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72살, 심장 통증으로 실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몸은 좀 나아졌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왼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지 않을까 싶어 계속 진동 모드로 두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건 대부분 스팸 문자, 보험 권유였습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응급으로 실려온 상황, 이미 자식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요.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밤이 깊었습니다. 조용한 병실, 창밖 빗소리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휴대폰 화면에 큰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눈이 벌개지도록 기다린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출장 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시간 없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들, 솔직히 저한텐 좀 부담이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래, 알겠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빨리 나으세요, 아버지. 툭 끊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사라지자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뻐근해졌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위급했었어. 아빠, 솔직히. 아빠는 늘 모든 걸 본인 기준으로 말해. 내가 뭘 해도 만족 못 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에 전화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톡은 읽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기대한 게 잘못이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다이어리 한 구석에 적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회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창업한다며 중고차 수출업을 한다고 말했을 때 퇴직금 1,500만 원을 바로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차 한 대만 사면 진짜 됩니다. 요즘 다 유튜브 보고 해요. 딸은 병원 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병원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여행사 차릴래요. 이 길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노후 자금 일부를 빼서 상가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막내는 아빠 2년만 버텨주세요. 시험만 붙으면 아빠 인생 보답해 드릴게요. 그게 벌써 9년 전입니다. 그렇게 제 청춘, 건강, 돈, 시간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외면, 그리고 외로운 병실 한 귀퉁이였습니다. 그날 밤 젖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다 줬다.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외롭다는 것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이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가장 소중한 진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 자식이 멀어졌는지, 왜 부모의 희생이 부담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지 이 영상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끝까지 봐주십시오.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남은 삶과 자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자식 망치는 법. 돈 주지 마세요. 끝없이 주는 돈이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엔 진짜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사업 초창기엔 누구나 어렵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습관이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시작한 중고차 수출업은 몇 대 거래하다 말았습니다. 서류 문제로 경찰서도 다녀왔고 중고차 값 날리고 바이어와 분쟁도 겪었습니다. 결국 돈을 못 받고 재고 차량만 남았죠. 아버지, 이 차만 팔리면 다 해결돼요. 하지만 차는 1년이 넘게 뒷마당에 세워져 있었고 결국 고철값도 안 나왔습니다. 그 뒤론 아들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처음엔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매달 40만 원씩 저희 연금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이젠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안 주면 애가 굶을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도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을 줄수록 아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거니까 그 생각에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딸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여행사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처음엔 블로그도 만들고 SNS 홍보도 했지만 3개월 만에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는 새로운 시도 해보려 한다며 온라인 쇼핑몰, 핸드메이드 강의 등 다양한 일을 벌였지만 수익은 전무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빠에게 연락을 했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말이 입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도 이제 30대 후반, 직장 경력도 끊기고 자존감도 바닥이 되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망치고 있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금수저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겉으론 풍족해 보이지만 내면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구조.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손만 내미는 자녀. 그 뿌리는 바로 부모의 끝없는 지원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책임 없는 안락함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버텨보게 하는 용기여야 했습니다. 이제 항상 기대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용돈보다 과제를 주세요. 돈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작은 역할을 주어 보세요. 이건 내가 책임지고 해냈으니 주는 보상이야. 이런 구조가 자립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도와주기 전에 기회를 먼저 줘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니? 라고 물어보세요. 도움보다 질문이 자녀를 어른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셋째,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을 끊는 것은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녀의 독립을 부모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두 번째, 경고, 자식 망치지 않는 법. 간섭이라는 이름의 통제는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그건 안 돼. 그 직장은 미래가 없어. 그 사람은 성격이 별로야. 너한테는 안 맞아. 이 말 혹시 무의식 중에 자주 하시진 않나요? 둘째 딸, 수진이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야근, 환자 응대, 동료 간 갈등으로 정신적인 소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선 늘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아빠, 나 병원 그만두고 싶어. 여행사 차려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처음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힘들게 들어간 병원을 왜 그만둬? 지금 그만두면 후회할 거다. 꿈 같은 소리 하지 좀 하지 마. 수진 씨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그만두었고 여행 관련 블로그를 시작하며 개인 가이드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들쭉날쭉했고 불안정했습니다. 홍보, 세금, 고객 관리 등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수진 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아빠가 원하는 길을 걸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 길을 걷고 싶어요. 부족해도 후회는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는 이유는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늘 앞서 가로막는다면 자녀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도전하는 법도 잃습니다. 셋째 아들, 진수는 34살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9년간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했지만 사실 5년 전부터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낮에는 집에서 잠만 자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걸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서 그런 거였다. 하지만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절 한 번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가려 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수 씨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진수 씨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위로였다고 합니다. 조언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야 할 것은 넘어졌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에 맞춰 살아야 하는 조연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주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지켜보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힘들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취직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다 그만 컴퓨터를 덮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선택을 말하는 건 허락을 구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가로막아 버리면 자녀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내가 뭘 하든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조언과 간섭은 선 하나를 두고 갈립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한 말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멍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삶이 자녀의 실패에까지 직결된다고 느껴질 때 자녀는 더욱 움츠러듭니다. 내가 실패하면 엄마 인생도 실패가 돼버리니까 이 생각은 자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언보다 질문을 하세요. 그건 이래야 해 대신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묻는 것. 그 한마디가 아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둘째, 실패를 막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힘은 부모의 침묵 속 응원에서 나옵니다. 셋째, 당신의 삶을 먼저 살아가세요.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너도 너의 삶을 살아도 돼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녀에게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허락은 부모가 조용히 물러설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녀의 인생을 진짜 응원하는 부모가 됩니다. 세 번째 경고, 자식을 망치지 않는 법. 나를 잃은 부모,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엄마, 평생 나만 보고 살았잖아. 근데 엄마 인생은 없었어. 그 말에 권 여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고 입술만 덜덜 떨렸습니다. 딸 수빈이가 대학에 붙었을 때 새 옷 하나 없이 동네 떡집에서 간소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여행 간다, 요리학원 다닌다 했지만 권 여사는 자랑처럼 말하곤 했죠. 나는 우리 애 공부시키는 재미로 산다니까. 수빈이 결혼하던 날에도 친구들과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혼자 조용히 취소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수빈이가 말했죠. 엄마, 나중에라도 꼭 다녀와. 이젠 엄마 차례야. 하지만 권 여사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출산하고 육아에 지친다며 도움을 청했을 때 지체 없이 올라갔고 수유, 이유식, 기저귀까지 다 도맡았습니다. 애 낳고 나니까 진짜 엄마가 엄청 고마워졌어. 수빈이의 말에 권 여사는 마음이 뿌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횟수는 줄고 말투도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무거워.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 말에 권 여사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짐을 지은 게 아니었을까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퇴직 후 한 번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 가자는 약속도 애 본다고 취소했고 문화센터 수업도 좀 이따 수빈이 둘째 낳고라며 미뤘습니다. 나는 자식 잘 되라고 산 거지. 내 취미 같은 건 없어도 돼. 그 말을 자랑처럼 말했지만 그게 결국 딸에게 책임감이라는 족쇄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74세 최 노인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나란 사람이 없었어. 늘 아버지, 남편, 아이, 아빠로만 살았지. 퇴직 후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 보니
아내도 말이 없어졌고 자식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되면 아버지는 끝장이시겠네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는 복지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하던 그가 도자기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재미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자기 만든 컵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만든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 벅찼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용서가 아니라 존경으로 남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때 부담이 아닌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연극 보러도 가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늙고 싶어요. 이 말을 딸에게 듣는 날이 부모로서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취미 하나, 산책 한 시간, 손으로 만든 반찬 하나라도 자기 삶을 위한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그 시간이 자녀에겐 가르침이 되고 당신에겐 존엄한 인생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손을 놓아도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이 말을 중얼거린 사람은 14세의 유재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택관리소 직원으로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아껴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퇴직 후엔 그동안 못해준 걸 다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창업에 실패한 뒤 재기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며 아버지, 생활비 한두 달만 도와주세요 했고 그 한두 달이 3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둘째 딸은 이혼 후 손주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당장 애 데리고 나가서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이 너무 가여워 집과 적금을 정리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막내 아들은 예술한다며 프리랜서 작곡가를 하다가 수입이 없어 부모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어디서 음악 장비 사온다며 신용카드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유 어르신의 통장은 매달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들,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카톡 보셨죠? 아빠, 급하게 카드값 좀. 자녀들은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고 자신의 문제를 부모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 어르신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은 흐릿했고 심장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은 갔겠지.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둘째 딸이 영상통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은 애 학교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빠가 저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 말은 심장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대한 게 잘못이었구나. 그날 밤 유 어르신은 처음으로 다이어리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까 한다. 며칠 뒤 퇴원 후 그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보태던 용돈을 모두 끊었습니다. 대신 지역 노인센터에서 실버 기타 교실에 등록했고 주 1회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막하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타줄을 누르는 손끝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책장을 넘기며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이번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둘째 딸은 손주를 데리고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 오기 시작했고 막내 아들은 자기가 작곡한 곡을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타로 한번 쳐보실래요? 그날 밤 유 어르신은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손을 놓았더니 애들이 돌아왔다. 나는 지금 진짜 부모가 된 것 같다. 부모가 모든 걸 쥐고 있을 때 자식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손을 놓는 순간 자식은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게 두렵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자녀는 평생 당신의 뒤에 숨어 살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신뢰이고 어른으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마음속으로 묻고 계실 겁니다. 나 없이도 저 애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손을 놓는 순간 그 아이는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 때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멋지게 사셨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만 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 그걸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노후 독립 채널은 매일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 독립이었습니다.